자, 그럼 이제 주관식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제일 쉬운 문제들은 복습할 개념들 같이 짚으면 되겠고요. 자, 그 복습할 개념을 제대로 잘 짚게 되면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은 로그 함수의 활용이에요. 이걸 그냥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그 함수의 활용으로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자, 문제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줄 치도록 하고요. 로그 방정식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잖아요. 보다 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로그 2의 이 녀석, 로그 2의 이 녀석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로그 2의 세모랑 로그 2의 네모, 결국 이 네모 자리엔 나중에 2가 들어가게 되잖아. 1이 되려면 전체 로그의 값이 1이 되면 로그 2의 2여야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세모와 네모가 같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이게 바로 지수함수 및 로그 함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바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y의 값이 같으려면 x값도 같아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모든 함수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수 로그 함수, 이런 함수만의 강력한 특징이고요.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하는 것을 수능시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 13번 문제 같은 그런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간들을 찾아라.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화되어서 수원에서도 수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최선인가요? 지금 이것이 최선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미분법 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계산술, 곱이라든지 합차, 실수배, 그리고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공부를 하는데, 자, 그 내용들이 수투에서는 아직 미분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분이라는 대단원이잖아요. 미분이 무엇인지에 보다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냥 x-1이 지금 인수로 있기 때문에 x-1로 나누어서 그 몫이 바로 우측에 있는 녀석이잖아요. 1 대입하면 7이야. 자,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꼴로 x-1로 나누어서 그 몫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지금 1 더하기 1 더하기 5, 다름 아닌 최선의 풀이는 가장 중요한 개념에 있었다. 자, 실제 수능시험 평가원 시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나누어서 몫을 가지고 미분계수 값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계산의 측면에서마저도 최선의 계산으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 굉장히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은 쉬운 문제들에서는 어떤 기본 개념을, 중요 개념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자, 그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부터는 앞서 16, 17번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의 개념만을 간단하게 이용하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를 급하게 접근하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 조금 더 난도 있는 문제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어떤 개념을 이용할지 천천히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창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 fx. 자, 요거 보면 우리 이 생각 먼저 하고 있잖아요. fx는 3x 제곱으로 시작한다. 자, 물론 그 뒤에 대해서는 뭐 인수 등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자, 지금은 뭐 ax 플러스 b 등으로 벌써 두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밑줄 치고 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미분적분, 수투에서 공부하는 모든 극한 미분적분 해나가는 내용들 다항함수에 대해서 위주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고1 수학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생각보다 고배점 문제에서는 그런 함수식을 찾아내라 라고 나오는 추론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공부한 내용, 여러분이 간접 출제 영역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서도 가장 사실 1순위의 개념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중등 고1 무한적용 등을 통해서도 복습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항등식에 대해서는 이거 식을 결정하는 개념이야.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는 그걸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잖아. 자, 이것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x를 찾는 것이 아니라 x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도 돼야 하고요. 아, 그렇게 되도록 하는 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챙겨두어야 할
고난도 문제 전용 개념이 되는 거다. 자, 항등식의 개념. 식을 찾는데 이용된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많잖아요. 자, 수투에서 그만큼 중요하더라. 다항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 수치 대입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임수 정리, 나머지 정리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개수 비교. 다항식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다항식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차수 및 개수를 모두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안에 이미 이 개수 비교, 차수 비교 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얘네들을 필두로 해서 얻어낼 정보가 있겠구나라고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요. 이것을 이거 막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바로 미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당황할 일 없다. 자, 이것은 평가원의 어법과 같습니다. 최근에도 평가원에서는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안에 여기 뭔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x 플러스 얼마 정도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미분하도록 하지 않아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합성함수의 미분, 뭐 미적분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걸 라지 f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래서 미분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걸 미분하도록 하는 게 수투에서의 주력 개념이 아니니까 그럼 수투에서는 뭐 생각해 줘야 되지? 그래요. 적분 구간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 이 두 개를 보았더니 매우 비슷하게 생겨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가지고 와 주면 얘가 뭐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부터 0까지의 ft dt와 같기 때문에 자, 여기 이용된 이제 이 문제의 주인공 개념이 나왔어요.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자, 적분 자체가 이미 계산 자체가 보다 까다롭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요한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부정적분, 정적분 계산에서 이러한 성질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계산 능력 또한 이걸 먼저 이용하도록 출제됩니다. 자, 정적분 계산에서 여러분이 신경 쓸 수 있는 중요 개념 반드시 복습해 두어야 되는 거 정적분의 성질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한 즉 짝수차, 홀수차를 이용한 정적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계산을 많이 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아직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너랑 너를 보았더니 아, 둘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뭐예요? 이 또한 정적분의 성질이잖아. 구간이 똑같을 때는 식을 나누고 합치고 할 수 있고요. 식이 똑같을 때는 그때는 구간을 나누고 합치고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구간을 합쳐내고 나면 대칭성과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구나. 그저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복잡하게 묻고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들을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시도록 하고요. 아직 이거 우리 미분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런 거 없어. 자, 그러면 합쳐서 살펴보면 마이너스 x에서 x까지의 ft dt가 주어지고요. 거기 이 x 세제곱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 내용이 그래 이제 이러한 적분 구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짝수차, 홀수차로 구분하면 좋겠네 라는 자,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그때 이와 같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좋을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왜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 홀수차 범위는 적분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 3x제곱 더하기 b 이 부분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 이 또한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뭐가 이용됐는지를 복습할 땐 이렇게 최대한 더 과장해서라도 표현하세요. 정적분의 성질을 끊임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잖아. 양쪽으로 이번엔 식을 나눈 거고요. 홀수차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로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하였을 때 2x 세제곱이 나와야 하는구나.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배의 0에서부터 x 인테그랄 이렇게 처리하면 더 편하고요. 여기에 이와 같은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것을 이제 정적분의 정의대로 표현을 해보면 t 세제곱 더하기 bt 이렇게 되고, 그게 0에서부터 x까지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이 좌변에 있는 녀석은 홀수차 모두 날리고 지금처럼 계산을 짝수차만 가지고 2배 해서 해보았더니 2t 세제곱 더하기 2배에 여기 x 집어넣으면 2b 2t가 아니라 이 x 세제곱이에요. 이 x 세제곱 x 집어넣은 거는 다 값이 지금처럼 표현이 되고 0을 집어넣은 게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잖아. 2개가 있는 것보다 한쪽 끝이 윗끝 아래끝 중 하나가 0이 되면 편해요. 그래서 bx가 2배니까 2bx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렸네요. 개수 비교. 그렇지. 이게 개수 비교. 여기서는 차수까지 동일하다 같이 비교할 수 있었어요. 왜? 우변에 있었던 녀석, 요런 녀석, 여기에는 0 곱하기 x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차수마다 개수가 다 동일한 것이 항등식임을 이용해 주게 되면 b의 값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b의 값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 fx의 꼴이 무엇이 되는지를 첫 번째 3x 제곱 플러스 ax 꼴이 되어야 함까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 결론 지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F1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수치 대입이야, 수치 대입. 그치, 항등식이 나왔는데 수치 대입이 없으면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5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A의 값은 2. 그래. 여기서부터는 싱겁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구나. 자, 수치 대입 및 개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fx라는 녀석은 3x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f2의 값은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주면 f2의 값, a의 값이 2인 것을 알았으므로 어렵지 않게 16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수치를 대입해 나가면서 인수정리 등을 살피도록 하는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이 자주 살펴보았을 거고요. 자, 지금처럼 1등을 대입했을 때에는 1을 대입한 것은 뭐가 된다? 개수의 총합이 된다. 등을 역시 앞선 바로 17번 문제에서 1을 직접 대입해 봄으로써 정답을 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18번 문제 어떤 개념이 이용되었는지 저런 것들에 관심을 두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잖아요. 지금 18번이랑 사실 20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 주어져 있을 뿐, 그리고 조금 난도가 더 어려울 뿐, 수치 대입 개수 비교를 통해서 식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다 전혀 다르지가 않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습을 해나가고 약점 부분도 개념 단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그게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한 성적 향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자, 19번 약간 당황한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4제곱근 그리고 세제곱근 거기에다가 밑줄 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이용되는 주력 개념 거듭제곱근입니다. 자, 이 거듭제곱근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금 여기선 A와 X가 자리가 지금 평시에 우리가 다루던 것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는 각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하면 이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x의 n제곱, 이게 a가 되도록 하는 이 x의 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선 a와 x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정의가 정말 너무 중요한 정의일 때 너무 중요한 거 맞지? 출제자들이 가끔 이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a와 x의 자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다. 자, 문장제로 설명해 두면 돼요. a의 n제곱근 무슨 뜻이냐?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다. 근데 지금 이 a 자리에 이 문제에서는 x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X 자리에 A 또는 B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으나 문장제로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돌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은 실수인 것을 실수인 세제곱근, 네제곱근. 아,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 맞아, 이거 중요하게 공부했던 개념이지. 자, 1번 문제에도 있었어요. 유리수지수 및 실수지수로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베이스가 여러분에게 떠올라야 됩니다. 만약에 X의 N제곱근, 아니 A의 N제곱근이라고 그냥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내용대로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는 녀석이, 이건 a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간에 모조리 한 개씩 생기게 됩니다. 그게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언제나 한 개씩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앞서 13번에서 그리고 여기 16번에서 모두 다루었던 이거 지수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때 실근이 언제나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말한 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 만나는 것을 13번에서 걸러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또한 짝수제곱근일 때, n이 지금 홀수일 때, 이건 x의 n제곱, 내가 짝수일 때, 이 녀석의 경우에는 양수일 때는 만나지만 음수일 때는 안 만난다. 그래, 그래서 양수일 땐 2개, 음수일 땐 0개의 실근이 생기게 되고 0일 때만 1개의 실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아, 이 개념은 유리수 지수 확장과 관계되어 있구나. 복습할 때 이 부분까지 살펴주게 되면 자주 손잡고 출제되는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안에 바로 집중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아마 전체 집합인가 봐요. 이 녀석을 보았더니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 있는 정수래요. 뭐 일단 다 해보지 뭐. 이렇게 정의대로 바꾸어 표현하면 된다. 조건 제시로 표현되어 있는 거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집합, 우리가 직접 영역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는 뭐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냐? 수열 단원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대상을 지금처럼 표현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정의는 이 부분집합의 각 원소는 모두 이 녀석의 원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므로 이 안에 있는 무엇인가의 집합, 그래, 이 안에 있는 것들만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그 녀석이 지금 문제에 뭘로 정의되어 있냐면 X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A, B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라는 집합은 A바라고 주어져 있어요. A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A는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리고 X는 바로 집합 X의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조건 제시 및 XA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는 것만 잘 확인했으면 되겠구나. B는 세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똑같은 이야기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NA가 7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우측에 있는 녀석을 확인해야 되겠네. NA가 9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측에 있는 이 녀석을 구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n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내가 정확히 숨쉬듯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A 자체가 4제곱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제곱하여 이 X라는 수가 되는 것을 바로 A라고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4제곱근이 되는 녀석을 찾아주는데, 지금 짝수제곱근이기 때문에 짝수제곱근으로는 우리가 이게 생길 때는 보통 몇 개씩 생기게 돼요. 지금처럼 2개씩 생기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돼야 된대. 아하, 0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이 X로 들어가게 되는 값은 이 NA 이퀄 9로부터 0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그 다음 1, 2, 3, 4, 5 여기에 있었던 양수예요. 양수는 4개가 너에 들어가 주어야 양수가 4개가 되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x라는 녀석에 양수가 4개가 포함이 되어주게 되면 a의 값은 하나, 둘, 셋, 넷 만들어지려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만들어지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 x의 값으로 가능한 건 이 5개 중 4개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5C4 한 5가지 경우 정도가 있을 거고요. 우리의 목적 지점은 지금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NA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녀석 구하려면 5, 4, 3, 2 이렇게 4개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1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 이게 4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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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곱근 중 양수인 것들이잖아. 4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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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곱근 중 음수인 것들이잖아. 8개를 만들 수 있어. 집합 X의 원소가 총합이 제일 커지려면 그걸 1, 3, 4, 5, 1, 2, 3, 4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2, 3, 4, 5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구나. 물론 너여도 널 만족시킬 수는 있겠으나 양수는 4개인데 그 4개가 가급적이면 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구나까지도 지금 생각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NB를 본 다음에 제일 큰 것들로 만들어도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NB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번엔 세제곱을 해서 얻어지는 값이 x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제곱을 해서 얻어지는 값이 x가 되도록 하는 이 x 값이 집합 x의 원소로 양수 5개, 음수 5개, 0 그런 게 가능했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긴 뭐예요? 아, 이것은 그냥 1대1 대응이잖아. 13번, 16번 그 기본 원리와 아예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X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7개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미 0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고 양수가 4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했으니까 벌써 5개가 꽉 찼네. 근데 양수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걸 만족을 못 시켜. 그래서 2, 3, 4, 5로 골라주고 0은 있어야만 했고 자, 1까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요건 4개까지만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네가 만족되지 않아. 거기에 그렇다면 전체가 7개가 되려면 아, 맞아요. 홀수 제곱근은 음수에 대해서도 계속 한 개씩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음. 근데 우리 밑 조건에서 그 유리수 지수 확장에서 밑이 양수여야 했던 이유는 짝수 제곱근이 존재하는 것이 실수로 존재하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건 여기 때문이었고 홀수에서는 이와 같았다. 그래서 음수인 것은 2개가 더 존재해야 되고요. 가장 커지도록 역시 그것을 선택해주면 너이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대가 되도록 잡아준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녀석들 모두 다 더해주게 되면 11이 정답임을 알 수 있었고요. 1, 2, 3, 4, 5 다 더한 것이 15가 됨을 이용해서 1 하나 빼면 14. 그리고 얘네 같이 빼주게 되면 11이 되었다. 정답을 구하면 되겠고 자, 복습할 개념 바로 거듭제곱근의 뜻이 첫째입니다. 안 그러면 A, B, X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리수 지수 확장에 이용되던 개념으로 거듭제곱근의 그 중에 실수인 것을 지금처럼 밑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짝수냐 음수제곱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했고요. 그것은 이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통해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 결정나고 있었던 13, 19번, 16번의 맥락과 거의 흡사한 것이다. 자, 이것이 직접 출제 영역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들이고 그걸 잘 짚어 복습하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집합에서 자, 이건 수열 단원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곳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나열해보고 그럼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개념이에요. 거기서 너는 A라는 녀석을 집합의 원소로 갖는다. 너는 B라는 녀석을 집합의 원소로 갖는다. 조건 제시로 주어졌을 때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원소 나열로 주어져 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편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고 그리고 다룰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19번 자리에 있는 것 치고는 조금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구석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념에 다시 잘 집중해서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NA = 9다라는 것은 X집합에 0이 포함된다.
양수가 4개 포함된다 라는 뜻이고, B집합은 세제곱근이니까 그냥 7개다. 다 해서 7개다. 그럼 음수 2개, 양수 4개, 0. 그중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바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준비된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는 거의 눈풀이 가능한 것이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이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앞서 18번에서 이야기했었던 개념적인 특징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그리고 등식에 대한 거. 자, 항등식, 고난도 수2 문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고일수학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중등 고일수학 무한적용, 우리가 복습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 강의에서도 이 부분만큼 필수 수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항등식에서는 수치 대입 그리고 개수 비교 등을 우리가 주력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식을 직접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FG에 대해서 이 2개의 식에 대해 차수조차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엔 플러스 알파로 차수까지 비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양변이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 개수가 0인 항들까지도 생각해서 확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양변이 차수가 동일하다, 거기에다가 각각의 차수별로 개수가 다 같다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수치 대입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 극한식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fx와 gx에 대한 것을 각기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랑 gx가, 그래, 이 부분이 리미트 기호가 지금 따로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이 좀 떠오르고요. 이 부분에 값이 존재하고 이 부분도 값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자, 이 부분에 값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게 0이 아니려면, 그래, 이 차수를 비교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앞에 다른 문제 해설하면서 같이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잖아요. 자, 거기에서 분모 쪽이 차수가 더 높다고 가정하면 그럼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분자 쪽이 차수가 더 높다고 가정하면 이런 다항식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무한대 발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려면 이 f제곱과 g, 이 둘의 차수가 동일해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fx가 만약에 1차식이라고 한다면 gx는 2차식, fx가 2차식이라고 한다면 gx는 4차식, fx가 3차식이라고 한다면 gx는 6차식이 되는 것일 텐데, 거기까지 가볼 필요가 없어요. fx가 1차라고 가정해. 그럼 gx가 2차다. 그럼 말이 어느 정도 돼요. 양변이 모두 2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fx가 2차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gx가 4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변이 5차식이 됩니다. 그래. 그 이상의 거 3차, 4차 되면 이거 6차, 8차 되니까 양변 차수가 안 같을 수밖에 없잖아. 자,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분자 분모가 같은 차수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 사실 이 경우에 분자 분모의 차수가 동일해야 0 아닌 값에 수렴한다라는 것은 사실 차수에 대해서 경우 분류를 하여서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 이렇게 모두 경우를 분류한 다음에 이때는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높아요. 발산해버려. 분모가 차수가 더 높아요. 0에 수렴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아니려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나갔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F가 1차면 G는 2차, F가 2차면 너는 4차, F가 3차면 너는 6차, 이렇게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2차 이상을 가정해 주었을 때는 개수 비교에 의해서 항등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 하나로 결정이 난다. 오케이, 여기까지. 첫 번째, 개수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fx와 gx의 차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 항등식에 대해서 이게 개수 비교를 해보았으니까 수치 대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수치 대입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자, 그 힌트는 문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fx 빼기 gx, x가 2에 가까워질 때잖아. 그때 만약에 이 분모에 있는 다항함수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자 또한 0에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극한의 성질을 중심으로 설명해낼 수 있었잖아요. 자, 리미트 기호가 따로따로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게 지금은 무한대고 2고 다른 것이긴 하지만 부분 모두 수렴할 때 리미트 기호를 따로 붙여서 계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떠올리도록 했으므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주어지는 명제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대입해 볼 녀석을 결정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 대입의 첫 번째 힌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차분히 이 식을 관찰했어야 되네요. 자, 이 우측에서는 차수 비교이므로 항등식에서도 개수 비교. 이 둘을 사실은 비슷한 원리이거든. 여기에서도 차수를 비교하고 개수를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하잖아요. 자, 항등식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했었다. 자, 그 다음은 이와 같은 녀석에서는 분모가 0의 수렴, 분자가 0의 수렴할 시 등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쪽이 0의 수렴한다 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 대입과 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2를 수치 대입해 보면 좌변이 2f2가 되고요. 우변이 2g2가 되고 빼기 8 더하기 8. 그러면 빼기 8 더하기 8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F2와 G2가 같음을 수치 대입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등식, 사실 이 개수 비교라는 것은 다항식에서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수치 대입이 보다 항등식의 정의, 항등식의 뜻에 가까운 녀석이지. 이건 성질이고요. 자, 둘 모두 우리가 유용하게 식을 결정해 나가는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이용한 내용이니까 둘 다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 2를 대입해 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사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2 넣었을 때도 성립해야만 한다. f2가 g2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자, 분모 쪽이 0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분자 쪽도 0에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gx라는 녀석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 이퀄 함수값이라서 g1의 값 또한 제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연속이기 때문에 자, 분모의 극한값이 0이므로 이 전체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분자에 있는 녀석의 극한값도 0이어야 한다. 이 분모의 극한값을 여기에 곱해서 구해보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전체의 값이 존재만 하려고 해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과 무관하게 이게 존재하려면 분모가 0에 수렴하려면 얘를 곱해보면 알 수 있다. 분자의 극한값이 0이다. 근데 연속이므로 함수값 또한 제로다. 여기까지를 얻을 수 있었다. 자, 확인이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문제에서 얻어야 될 것들의 절반 이상을 모두 얻은 것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은 그래. 수치 대입에 또 다른 힌트가 주어져 있나? 수치 대입과 손잡고 있는 개념, 이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녀석이 바로 인수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도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아까 17번에서 미분계수의 값을 쉽게 구해냈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건 우리가 숨쉬듯이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인수정리는요, 양방향으로 모두 만족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멸 대입했을 때 제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수가 있잖아요. 그럼 0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는 거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지. 자, 반대 방향으로도 언제나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여기 인수가 있기 때문에 0을 대입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x에다가 0을 대입해 본다. 자, 얘는 힌트가 무엇이었다? 인수정리. 얘는 힌트가 무엇이었다?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좌측에 있는 극한값을 확인해 봤던 거예요. 자, 이거 집어넣어주면 좌변이 제로가 나오고요. 0을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게 되는 거 우변 3g 제로이기 때문에 g 제로의 값 또한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g 제로가 0이고 g1이 0이에요. g가 2차식이라고 했는데 그래, 이 둘에 의해서 이번엔 반대로 인수정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값이 제로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얘는 x를 인수로 갖는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gx 그러면 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는 상태야.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x에 x-2 여기까지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gx가 이런 녀석임을 알았으면 여기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 양변의 개수 차수를 비교했던 것이었구나. 지금 gx에 대해서 식의 일부분이 결정이 난 상태잖아요. 근데 양변에서 지금 gx 곱하기 너를 했을 때 3차식이 된다 해서 그게 fx의 1차식이거든? 곱하면 2차식이 돼야 돼. 언제나 2차식이 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2차식이 되려면 이 부분과 여기에 x세제곱의 개수를 합한 것이 x세제곱을 없애주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었네. 자,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양변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수도 같이 비교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좌변이 2차식이므로 x세제곱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변에서도 무엇을 비교해주면 가장 빠르게 3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주면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변에서 3차항 하나는 마이너스 x세제곱이 이미 있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ax제곱을 곱한 것이 나머지 하나의 3차항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어야 좌변과 개수 차수 비교를 한 것이 되게 되므로 오케이,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어야 되므로 a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까지를 얻을 수 있었고 gx라는 함수 이제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의 x의 x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다음은 차분하게 fx, gx 구해서 극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뒤는 뭐 많이 어렵지 않고요. 일단 fx라는 녀석 자체를 우변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fx라는 녀석으로 해서 gx를 이제는 찾았으므로 직접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쭉 다 전개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고 g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변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식을 계산만 해주면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fx 1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었을 시에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1차 함수 이러면 연속 함수여야 되니까 x가 꼭 0이 아닐 때만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0을 넣었을 때도 이렇게 되어야 연속인 1차 함수가 나온다. fx도 찾았고 gx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수분해가 다 돼 있는 꼴이라서 gx 집어넣고 그리고 gx-1 차분히 구해서 집어넣고 약분하면서 극한 계산해주면 되므로 나머지 계산 여러분이 해보시고 해설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답 2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20번 문제랑 18번 문제를 보면 역시 개념적인 부분, 그것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시험장에서 레인지가 제일 넓어지는구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다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게 중요 개념입니다. 자, 아직 여러분 중반부밖에 되지 않은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족하고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한 회차를 풀어나갈 때마다 그 부분을 잘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나가는 자세 꼭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뭐 거의 성적이, 실력이 지수함수처럼 늘어나가는 금방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만 봐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에서는 총 3개의 학습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삼각함수와 코사인 법칙의 활용이기 때문에 자, 도형, 이게 싫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 이게 학습 목표가 3개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게 거의 한 문제씩 시험지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걸 어디다 활용을 해요? 보통 도형에 활용하니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처럼 4점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 건 그것 또한 개념이에요. 자, 일단 이 문제들이 그냥 중등 도형 문제랑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의 길이 혹은 가계 크기에 대한 정보,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아무리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이용할 부분을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 왜 빈칸 문제로 덜어 나왔을 때 보면 삼각형 뭐뭐뭐에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그런 것들에 의하여 뭐뭐뭐뭐 하다라고 이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자, 이것이 이 문제가 출제되는 목적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곳을 잘 찾는다라는 게 첫째고요. 자, 그 다음 이 도형에 대한 부분은 평가 기준 자체가 이게 그냥 아무 도형 다 공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뭐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나 갑자기 도형신이 될 거야. 막 그게 어려우니까. 자, 그 중에서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럼 오히려 찾기가 어려워. 시험장에서는 뭐를 물어보도록 되어 있냐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의 의미 및 유도 과정을 물어보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도형에 대한 고난도 문제는 이 도형에 대한 기하적인 발상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일 텐데, 자, 이건 뭐 팔로워에서도 뭐 숱하게 얘기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엔젤 게임 오타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 유도 과정 요것만 잠시 살피면 사인 법칙 유도 과정은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뭘 만든다?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뭘 하게 된다? 사인 법칙을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름에 해당하는 녀석이 2R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R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인 법칙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도 수선을 내려서 수선이 직각삼각형을 두 장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직각삼각형 두 개에서 역시 이것처럼 삼각비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선 문제에서도 이용이 되었었지. 앞선 문제에서? 그래요.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적분 문제에서 기울기 2분의 1이었던 직선 기억하니? 이 둘을 이용하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 있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 심지어 전년도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20번 수투 문제였어요. 거기에서도 이용되는 기하적인 발상 다 이 안에 있더라. 이게 외접원에서 이게 수직되는 거 찾으라는 것이 전년도 수능시험이기도 했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름의 원주각이 90도가 됨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 유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름에 대해서 반원에 대해서 원주각이 90도가 되는 거 발견하라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반대로 수직이 있으면 그 수직을 가지고 그 외접원을 반대로 발견해 보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자. 어타 23번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23이 맞을 거예요. 써놨는데 23번이요. 자, 거기에서 자, 이 부분이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이게 90도야. 자, 너의 이름은 현이잖아요, 현.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너는 어떤 원에 대한 현이니? 이 원에 대한 현이잖아? 그 외접원을 그려보게 되면 내가 지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지금 현재 무엇이기 때문에? 평행선이기 때문에 나를 알파라고 하면 나도 알파가 된다. 왜? 평행선 동위각. 그리고 이것은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과 같다. 너분의 너를 가지고 사인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에서 어떤 현의 길이를 2R 곱하기 사인 값으로 원주각의 사인 값으로 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알파의 값을 2R, 지금 반지름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2분의 너 4루트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3분의 루트 2가 사인 알파의 값임을 여기에 대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을 보았을 때 사인 법칙의 의미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외접원이나 이런 것을 보조선으로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아이디어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 또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안에 다 있어요. 자, 반지름이 6이야. 반지름이 6이야. 이등변 삼각형.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뉘고 거기서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변의 길이가, 현의 길이가 4루트2로 주어져 있지 않니? 수선입니다. 자, 이것은 삼각함수를 정의대로 단위원 위에서 공부한다. 앞선 문제에 객관식 초반부에서도 단위원을 강조하였고요. 거기서 수차례 보았을 대칭 합동인 그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되어도 된다. 수선을 내렸을 때 양쪽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장으로 지금과 같이 나뉘게 되고 요걸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평행이죠. 그럼 동의각이에요. 베타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니까 여기도 알파가 되네요. 양쪽으로 합동이므로 여긴 2알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점점 뭐 배각이라든지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그냥 이 삼각형 하나만 가지고 사인 알파까지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2 루트 2라고 구하면 되고 3분의 루트 2. 끝났네요. 동일한 것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었다. 어떻게? 수직, 외접원, 지름, 수직 이 상황을 무엇을 이용해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이고 문제 안에 원이 주어졌을 땐 나를 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대로 이와 같은 방향을 생각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또한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을 지금 선사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중심각이 2알파가 된 것을 생각했다면 원주각도 알파가 되는 건데 그럼 원 위에 있나? 좀 더 쉽게 왼쪽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목적 지점을 조금 의식해 줄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AD의 길이거든? 요 녀석을 구해야 돼. 그런데 바로 거기로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알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보겠습니다. 뭘 목적으로 출제된다고요? 삼각형 뭐뭐뭐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삼각형 뭐뭐뭐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자, 글도 잘 읽으라고 했었지. 글을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삼각형 CED. 이젠 쉽네요. CED에서 요 알파라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 외접은 어떻게 그려지든지 별로 나는 관심이 없고 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CD를 구할 수 있네요. 현의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원주각과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좀 더 여러분에게 익숙할 사인 알파분의 CD라는 변의 길이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3루트 2의 2배와 같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사인 알파의 값 아까 이용했던 3분의 루트 2를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이제 곱해가지고 CD의 값을 구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가네모 이 부분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위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CD의 값을 구해주면요. 6루트 2가 나오는 것을 잠깐만. 이게 6루트 2잖아. 그리고 여기를 곱해서 구해줘야지. CD의 값은 4가 나오는 것을 금세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내가 CD 4인 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AD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잠깐만. 이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4루트 2인 걸 알고 있잖아, 여기. 내가 4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AD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 각에 대해서나 각의 정보를 하나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만 알 수 있으면요. 그럼 코사인 법칙 등을 통해서 너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기에서는 사실 이 각을 이용해도 좋고요. 이 각을 이용해도 자, 이 각은 어려워. AD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각 혹은 이 각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사인 법칙 유도 과정을 잘 여러분이 읽어내고 처음에든 나중에든
중심각과 이게 절반이 됐어.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가 원주각.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을 둔각범위 사인 법칙 유도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아, 예각범위일 때는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였지만 둔각범위일 땐 아무리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도 지름을 못 지나가잖아. 그래서 반대쪽에서 각을 찾았어. 그게 보각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때 사인 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지. 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이고 그렇다면 사인 알파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인 알파의 값이 3분의 루트 2니까 코사인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7이 된다. 이 둘을 이용해서 이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x 잡고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용해 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세타라고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타라고 잡아주게 되면요.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 이 외접원의 반지름 6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한 번만 더 적용해주면 4랑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 그래, 사인 세타 분의 무엇이 지금 우리가 CD의 길이로 알고 있는 것이 아까 구한 것이 4였습니다. 그 녀석이 2R, 바로 12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라는 녀석 얼마가 됨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얘를 얘로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것까지를 역시 찾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 녀석들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 x의 값을 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2차 방정식이고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얘를 찾아도 우리 둘의 끼인각은 몰라요. 얘를 이용해도 우리 둘의 끼인각은 몰라요. 그래서 x가 옆변으로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쉽게 풀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 근의 공식, 완전 제곱식 막 되게 복잡한 게 구해질 수 있어. 아이, 그럼 이거 계산 복잡해지도록 숫자 조정을 잘못한 건가? 평가원의 많은 기출 문제들을 보면 기무적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둔각인 녀석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 옆변을 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복잡한 경우 자, 팔로워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 둔각일 때 특히나 유도 과정을 떠올려 달라. 잖아요. 4루트 2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AD야, AD. 이 녀석을 지금 구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세타인데 알파 및 세타에 대해서 삼각비를 모두 알아요.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수선을 내려서 삼각비 또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는 건데 이 두 삼각비를 다 알고 있는데 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냐? 수선입니다. 자, 이 수선을 이쪽에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각 두 개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각 두 개가 있는 직선 혹은 그것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을 내려라. 그럼 사인, 코사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코사인 하나면 충분하다. 둔각범위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더해서 전체 큰 직각삼각형을 만들듯이 이 전체의 길이는 여기를 h라고 한다면 ah의 길이는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바로 얼마가 구해지네요? 3분의 16이 구해지네요. 그럼 너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DH를 구해서 빼주면 되지. 이 DH
이건 4에다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알파의 값 3분의 루트 7이었고요. 3분의 4 루트 7 이렇게 되면 되고요. 우리 둘을 빼주면 정답이네요. 정답 3분의 16 빼기 3분의 4 루트 7이고 내가 P, 내가 Q이므로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64고요. 절대값이어서 9 곱해주면 정답 64입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개념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가, 깊게 공부했는가를 물어보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계산에 대한 어떤 복잡성조차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간에 출제된다. 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가원의 이번 교과 과정에 있었던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찾아보세요. 이 안에서 최선의 풀이들을 전부 찾을 수 있도록 출제되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했을 땐 작은 이점이라도 주기 위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자, 최고 난도 문제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자, 문제를 읽어나가고 그리고 추론해 나가는 과정까지 거기까지를 잘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난도 4점짜리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최고 난도 마지막 번호 문제가 갖게 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왜 독해 추론 과정을 이렇게 강조하냐? 잠시만 그 얘기를 하면요. 자, 문제를 풀이해 나갈 때 문제를 읽고 추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풀이를 찾아내서 계산을 해 나가잖아요. 자, 거기에서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서는 우리한테 이것을 계산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네 가지로 이것을 다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만을 복잡하게 하는 거 그걸 목표로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평가원 입장 발표에서 듣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계산 능력 파트에서 물론 계산 어느 정도는 있고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계산이 드립다 복잡하다 이게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능력 및 추론이에요. 추론 능력. 그걸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다. 그걸 통해서 문제의 풀이를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어떻게 진행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22번 문제에서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독해 과정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미분계수라는 하나의 개념을 짚어볼게요. 개념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 무려 정의잖아요. 그리고 미분계수, 우리가 이 수투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미분이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바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꼴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가조건에 주어져 있는 거 저 녀석을 보면 미분계수 비슷한 꼴인데 우극하냐. 그래서 그건 딱 미분계수는 아닌데 미분 불가시에도 이것은 미분계수를 구하고자 할 때 우극한 값 흔히들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 자, 그것의 의미조차도 우리 미분계수를 공부할 때 이 극한값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야 하기 때문에 독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박스 조건에서 어렵게 주어졌다. 쫄지 말고 나머지 부분 읽어보면 다 할 만한 것들이니까 지금도 보면 가조건 빼면 나머지 다 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공부한 중요한 어떤 개념과 관계가 되어 있을 시에는 그것을 좀 그래 어떤 의미일지 좀 진지하게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 자, 그 다음 추론 과정 수투 문제에서는 혹시 이거 아닐까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직관적인 판단으로 이 감각적으로 여기가 불연속 후보일 것 같아, 여기가 불연속 후보일 것 같아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수투에서는 논리적 추론, 연역 추론이 중요해요. 논리적 추론, 이걸 뭘 가지고 하면 되냐? 우리가 공부한 개념적인 습관을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용되었고 여기선 개념, 연속에 대한 개념, 연속의 뜻과 연속함수의 성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론해 나가는 과정 역시 중요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 가에 들어가 있는 거 잘 살펴보면 그래, 이런 독해가 어렵고 무섭게 생겼던 문제 앞에 14번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 절대값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한 번 더 보여준 겁니다. 절대값이 14번에서는 0 이상이다가 적혀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절대값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절대값, 그래, 이거 경우를 분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역시 어차피 양수를 만드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절대값은 실수의 제곱처럼 언제나 0 이상이다 라고 14번에서처럼 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중 어느 측면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14번에서도 보고 왔다. 그래서 가조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fx는 모든 함수값이 다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녀석, 자, 이게 t라는 지점, t가 플러스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x라는 지점에서의 g 프라임, 아니 g의 우미분계수가 언제나 역시 0 이상이라는 거예요. f와 g라는 녀석이 지금 둘 다 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조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제일 먼저의 조건이 되었구나. 자, 그것을 독해해 주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것을 읽어내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생긴 것에서 우극한이 아니고 그냥 h가 0에 가까워질 때 그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잖아요. g에 대해서 매 순간의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라는 게 도함수의 정의이고요. 자, 지금은 매 순간의 우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라는 녀석이 지금 뭐 그럼 우도함수라고 할까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g에 대한 극한, 우극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와 g 사이의 관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네요. fx가 전체가 0 이상이고 4차 함수인데 3번의 극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누가 더 큰지는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극값이 3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0 접하는 데가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얘나 얘가 0까지 갈 수는 있어. 근데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f라는 녀석이 g의 절대값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가 증가하고 있는 지점들을 살펴보면 f'은 여기서 양수입니다. 여기서 양수예요. 자, 제로인 지점은 일단 빼고 볼게요. 여기서는 f'이 음수예요. 팔로워 강의에서도 매번 강조했듯이 자, 우리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논리적인 명제다. 프라임이 양수기 때문에 증가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통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를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언제나 수능 시험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 살폈고요. 그럼 G는 F랑 어떤 관계에 있으면 돼? G는 F랑 절대값만 같으면 돼. 근데 G 프라임, 그 우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라고 준 이유. 이게 미분 불가인 곳이 있어도 되고 심지어 불연속인 지점이 있어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만 그려야 된다는 뜻이구나. 만약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G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너무 크기가 안 맞아요. 비슷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얘는 또다시 이렇게 잠시만 여기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그려지는 것이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증가 감소가 변했던 지점들에서 감소했던 부분들을 다 밑으로 내려버렸더니 이제 우미분계수의 값이 모두 양수가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함수값 자체는 여기에 찍어도 여기에 찍어도 우미분계수 여기에 찍어도 여기에 찍어도 우미분계수를 살피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 이 하나의 함수값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미분계수 여기에 함수값이 찍혀야 되는구나. 사실은 여기에 함수값이 찍혀야 되는구나. 사실은 여기에 함수값이 찍혀야 되는구나. 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정밀하게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gx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 많아졌어요.
만약 이것이 극소값이 0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미분 가능하게 붙을 거 아니야. 만약 여기가 극소값이 0이었다고 한다면 미분 가능하게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뒤집힐 수밖에 없으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의 불연속 지점은 지금 몇 개가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네, 아직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아직 너무 많아요. 자, 하지만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까지도 새로운 학습 목표로 하나 독립되어 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미분계수 등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것에 대한 의미까지도 읽어낼 수 있도록 미분계수의 정의 및 기하적 의미를 잘 복습해야 되겠구나.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나 조건이요. 나 조건을 보았더니 gx 곱하기 hx거든. 곱한 녀석의 연속성입니다. 곱한 녀석의 연속성. 불연속 곱하기 연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런 곱해진 꼴에 대해서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되는 것을 밝히는 개념은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야? 연속함수의 성질이지. 연속함수의 성질로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면 모두 연속이 되므로 지금 현재 이 gx 때문에 만들어지는 불연속 지점은 불연속 후보 지점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를 제외하면 이것을 통해서 모두 연속임을 보장받는다. 또 H 때문에 생기는 불연속 후보 지점이 또 있을 수도 있지. 그게 A예요. A. A에서 또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후보 지점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근데 HX는 지금 불연속 후보 지점이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므로 이게 만약 3개라고 한다면 이 GX라는 녀석이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HX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자, 대부분의 곳을 연속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 저 세 군데, 그리고 A라는 지점이 혹시 H가 불연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전제 조건 만족 못 시키니까, 그럼 보장되지 않는 후보 지점은 저 세 군데 그리고 A, 그렇게 4가지밖에 없다. 그걸 생각해 본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무용하지 않다. 이걸 살펴볼 때도 H가 연속일 경우, H가 불연속일 경우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H가 연속일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요. 리미트 X가 뭔가 그 지점, 그 불연속 후보 지점을 우리가 뭐 K라고 할까요? K라고 한다면 GX에 대해선 얘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근데 좌극한과 함수값은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아. 자, 이것은 자친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의입니다.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의라는 거야. 어찌되었든 GX는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 반대예요. 자, 거기에 HX를 곱했는데 HX는 연속이면 좌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전부 같을 거 아니야. HK라고. 그럼 이것을 좌우극한으로 나누어 조사했다고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좌우극한이 부호가 반대인 상황을 생각해주면 좌극한이 이 녀석 알파이면 우극한은 이 녀석 마이너스 알파일 거다. 반대로 좌극한이 마이너스 알파, 우극한이 알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좌극한도 우극한도 몽땅 HK라고 한다며. 그러면 알파 HK와 알파 HK 이 둘이 같기 위해서는 HK가 0일 수밖에 없다. H가 연속일 때에는 H의 함수값이 제로여야 이 녀석을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다. 불연속 후보 지점들에서만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H가 불연속일 경우엔 절대 안 되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GX가 있고 HX가 있는데 얘는 얘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얘도 불연속이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좌끼리 곱하고 우끼리 곱한 것이 같다라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이 HX 또한 A라는 좌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는 우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녀석입니다. 우측으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좌우극한이 같을 경우에는 미라클 하면서
같아질 수가 있다. 자, 어떤 경우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도 부호가 반대면 되네요. 베타 감마 놓고 해보아도 알게 되고요. 이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혹은 베타 마이너스 베타 등으로 얘네들이 둘 다 0이 아니라고 한다면 H에 대해선 둘이 달라지면서 이 둘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 부호가 반대일 때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하였어요. 이런 부분이 최소 한 군데 이상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곱해서 모두 연속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H에서 어떤 지점 혹은 어떤 지점이 연속이면서 hx 함수값이 제로인 지점 혹은 불연속이면서 좌우극한이 반대 부호로 절대값이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hx를 살펴보면요. 하나는 2분의 1 지나가는 위의 식이에요. 4x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을 x절편으로 가져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또 지나가는 y 이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두 개의 함수를 a보다 우측에서는 이거를 택해 주고요. 나중엔 결국 이거 택한다는 거야. 자 a보다 앞에서는 나중엔 결국 이 녀석을 택하게 된다는 거야. a에 따라서 어딘가에서 이 함수식을 뒤바꾸게 되는 것인데 자 보았더니 3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어딘가 A라는 지점이 존재해서 그것으로 내가 같아져. 절대값이 같아져. 반대부호로 같아져. 그런 지점이 반대부호로 같아지는 지점이 생겼어. 그러면 거기서 바꿔버렸을 거 아니니? 그러면 제로가 되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 연속이면서 제로가 되는 지점. 이 둘이 다 들어가려면 이 사이에서 갈아타면 되나요? 그렇게도 안 돼요. 이 사이에서 갈아탔을 시에도 이 둘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함수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점의 최대 개수는 하나밖에 안 되고 이런 점의 최대 개수는 역시 한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지점을 우리가 이 두 함수식이 절대값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처리해주면 얻어지게 됩니다. 절대값의 또 다른 의미예요. 거리라고 봐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예요. x, 여기에 있는 녀석의 x값에 따라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나오거나 반대 부호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근데 그 모든 경우를 다 종합하였을 때 우리 둘이 그냥 같거나 반대 부호로 같거나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풀이해 주게 되면 x의 값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6분의 5와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밖에 아니 플러스 2분의 1 두 가지밖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6분의 5는 이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값에서 나뉘게 되면요. 불연속 지점 없어. 불연속 지점이 없어. 아니 저기 0을 지나가는 지점이 안 생겨. 거기다가 불연속이면서 절대값이 반대가 되는 상황? 절대값이 반대가 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되는 상황? 그것도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시에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hx 이퀄 제로인 지점도 존재하지 않고 h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반대 부호가 되는 지점 또한 존재하지가 않아서 최소 gx는 불연속 지점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그랬을 때에는 그 불연속 지점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불연속 지점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점이 a의 값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2에서는 2분의 1에서는 자, 그 이후는 너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 이전은 너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에서는 지금 절대값이 반대 방향으로 부호만 반대인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불연속 함수로 가능한 것은 불연속 함수로
불연속 지점으로 GX 입장에서 가능한 것은 최대 2개의 지점이 불연속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점은 사라져 줘야 됩니다. 불연속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fx는 이런 4차 함수이고 gx는 지금과 같은 꼴일 때 불연속 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불연속이어도 되는 지점을 여기에서 살핀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이 상황 하나와 그 다음은 우측이 또 접하는 지점이라서 자, 이렇게 그려지는 4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을 fx에 대해서 gx를 지금과 같이 그린 상황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상황 중에는 전년도 수능시험 22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g0의 값이 양수예요. g0의 값이 여기에서는 g0의 값이 음수인 게 분명하잖아. 모두 음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등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계산을 하는 것은 그저 계산에 불과하다. 이 상황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고요. 자, 전년도 수능시험도 이와 마찬가지의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수투에서의 고난도 추론은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에 이용되었던 중요한 내용들. 자,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독해하고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바로 계산을 시도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 지금 이 문제에선 연속함수의 성질 및 연속의 뜻, 좌극한, 우극한 등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 등의 개념이 이용되었고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씩 추론해 나가는 과정까지가 수투 고난도 문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학습해 보기에는 좋은 문제로 리뷰해 보았고요. 나머지 계산 그리고 나머지 식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여러분이 해설지 참고해서 해보는 것으로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이런 22번이라든지 주관식 20, 21, 22 모두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을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 주관식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등급 컷이 하락하는 경우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런 하나의 시험의 결과에 일희일비한다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짚어내야 하고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되겠구나,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것으로 리뷰하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겁니다. 수능 날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면 됩니다. 응원합니다.